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 영화 제목이 그냥 오디세이입니다. 인터스텔라도 아니고 인셉션도 아니고 3000년 된 그리스 서사시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왜일까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그리스 문학의 시작점이자 서양 문화 전체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걸 안 읽고 영화관에 가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이름도 헷갈리고 신들까지 끼어들어서 정신이 없거든요. 사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지금까지도 서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킬레스건 같은 표현들이 지금도 일상 언어와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두 서사시가 그만큼 문화의 뿌리 깊은 곳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놀란 감독 정도의 이야기꾼이 굳이 이 소재를 택했다는 건 이 3000년 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하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볼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전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킬레우스는 왜 화가 났는지, 헥토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들은 또 왜 인간들 싸움에 그렇게 열심히 끼어드는지,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기까지 왜 10년이나 걸렸는지 하나도 안 빼놓고 인과관계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1장, 전쟁의 씨앗, 파리스의 심판. 모든 이야기는 결혼식장에서 시작됩니다. 인간 영웅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이었는데 여기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초대를 못 받아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문구가 적힌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에 던져놓고 사라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불화의 사과입니다. 문제는 이 사과를 놓고 세 여신이 서로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우기기 시작해요. 헤라, 최고 여신이자 제우스의 아내,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 그리고 아프로디테, 미와 사랑의 여신. 셋 다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라 제우스도 판정을 못 내리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이 골치 아픈 일을 떠넘깁니다. 세 여신은 각자 파리스에게 뇌물을 제시해요. 헤라는 최고의 권력을,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약속합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얻은 여인이 바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였습니다. 문제는 헬레네가 이미 결혼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남편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 파리스는 트로이로 헬레네를 데려가 버리고 이건 그냥 사랑의 도피가 아니라 국가 간의 모욕이 됩니다. 메넬라오스의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그리스 전역의 왕들을 소집합니다. 헬레네가 원래 결혼 전에 여러 왕들이 청혼했었는데 그때 다들 누가 헬레네와 결혼하든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전역의 왕들과 영웅들이 트로이 원정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로 향하는 배경이 완성됩니다. 2장, 핵심 인물들. 여기서 등장인물들을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름이 헷갈리면 영화 보다가 길을 잃어요. 먼저 아킬레우스, 그리스 최고의 전사입니다. 어머니 테티스가 그를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스틱스 강에 담갔는데 발목을 잡고 담갔기 때문에 발목만 약점으로 남았다는 그 유명한 전설의 주인공이죠. 성격은 한마디로 명예에 목숨 거는 남자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전쟁도 내팽개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아가멤논.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자 미케네의 왕. 권력력이 강하고 자존심도 세지만 리더로서의 무게를 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킬레우스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대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트로이 쪽으로 가면 헥토르가 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이자 최고의 장군, 파리스의 형이기도 하죠.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개인의 명예보다 가족과 도시를 지키는 책임감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내 안드로마케와 어린 아들이 있고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도시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섭니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헥토르의 아버지고 이야기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이타카의 왕이자 지략의 화신, 힘보다 머리로 승부하는 인물이고 트로이 목마 작전을 설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리아드에서는 조연급이지만 오디세이에서는 완전한 주인공이 됩니다. 놀란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파트로크로스, 아킬레우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 이 인물의 죽음이 이야기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인물이 몇 명 더 있습니다. 데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그리스군 최고의 완력을 가진 전사로
우직하고 자존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디오메데스는 젊고 용맹한 장군으로 전투 장면에서 자주 활약하고, 네스토르는 나이 많은 원로로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에 맡습니다. 헬레나를 빼앗긴 메넬라우스는 이 전쟁의 명분 그 자체이지만 실제 서사에서는 형 아가멤논에 비해 존재감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 정도 이름만 알아두셔도 영화 속 조연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충분할 겁니다. 신들은 어느 편이었을까? 이 전쟁에는 신들도 편을 나눠서 개입합니다. 파리스의 심판에서 선택받지 못한 헤라와 아테나는 그때의 원한 때문에 확고하게 그리스군을 지지합니다. 반대로 아프로디테는 자신을 선택해준 파리스와 트로이 편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도 트로이 쪽에 붙고 태양신 아폴로는 트로이를 옹호하며 그리스군에 역병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이었지만 나중에 오디세이에서는 아들 폴리페모스의 실명 사건 때문에 오디세우스 개인에게는 최대의 적으로 돌아섭니다. 제우스는 중립을 지키려 하지만 아내 헤라의 잔소리와 다른 신들의 압박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인간들의 자존심 싸움이면서 동시에 신들의 대리전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구도를 알고 있으면 전투 중간중간 신이 갑자기 개입해서 화살을 빗나가게 하거나 영웅을 안개로 감싸 구해내는 장면들이 왜 나오는지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3장 일리아드 아킬레우스의 분노. 자, 이제 인과관계를 따라가 봅시다.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 10년째 마지막 몇 주를 다룹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왜 끝나가는지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사건은 아가멤논이 전쟁 포로로 잡은 여인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지 않아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아폴론 신전의 사제였는데 아폴론에게 그리스군의 역병을 내려달라고 빌었고 실제로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돌려주기로 하는데 그 대신 자기 위신이 깎였다고 느껴서 아킬레우스가 전쟁 포로로 데리고 있던 여인 브리세이스를 빼앗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여자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서열의 문제였어요. 고대 그리스 전사 사회에서 전쟁 포로나 전리품은 그 사람이 전장에서 세운 공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브리세이스를 빼앗는다는 건 네가 아무리 잘 싸워도 결국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하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못 박는 행위였던 거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전투 공로에 대한 보상을 강탈당했다고 느끼고 극도로 분노해서 전투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심지어 어머니 테티스에게 부탁해서 제우스가 자신이 빠진 그리스군이 계속 패배하도록 힘을 써달라고까지 청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편의 패배까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의 극단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그리스 최고의 전사가 빠지자 전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헥토르가 이끄는 트로이군이 그리스군을 해안까지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그리스군은 개멸 직전까지 갑니다. 아킬레우스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제발 돌아와달라고 애원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합니다. 여기서 파트로크로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친구가 죽어가는 그리스군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킬레우스에게 부탁해서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빌려 입고 전장에 나갑니다. 트로이군은 아킬레우스가 돌아온 줄 알고 혼비백산하고 파트로클로스는 초반에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파트로클로스가 너무 들떠서 헥토르와 맞서게 되고 결국 헥토르의 손에 죽음합니다. 이 사건이 이야기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아킬레우스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슬픔과 분노에 완전히 잠식됩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헥토르를 죽이는 것뿐입니다. 자존심 싸움 따위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아킬레우스는 다시 전장에 복귀하고 트로이군을 학살하듯 밀어붙입니다. 마침내 트로이 성벽 앞에서 헥토르와 1대1로 맞서게 됩니다. 헥토르는 도시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도망치지 않고 맞서고 결국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분노가 채 가시지 않아서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에 매달고 트로이 성벽 주위를 끌고 다니는 아주 잔혹한 행동까지 저지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듣고 다시 전장에 나가기 전 어머니 테티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해서 아들에게 새 갑옷과 방패를 만들어줍니다. 이 방패에는 우주 전체, 즉 하늘과 땅, 결혼식과 전쟁, 농사 짓는 사람들과 춤추는 사람들까지 새겨져 있는데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아킬레우스가 되찾은 삶에 대한 애착을 상징하는 장치로 자주 해석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전사가 오히려 삶의 모든 장면을 몸에 두르고 나간다는 점에서 일리아드 전체에서 가장 시적인 순간으로 꼽힙니다.
헥토르가 죽은 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과 장례 경기를 엽니다. 원차 경주, 씨름, 활쏘기 같은 경기를 열어서 죽은 친구를 기리는데, 이 장면은 그리스인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명예롭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로 읽힙니다. 여기서 일리아드의 마지막 반전이 나옵니다. 늙은 왕 프리아무스가 밤에 몰래 아킬레우스의 막사를 찾아가서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이 장면에서 프리아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 펠레우스를 떠올리며,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상실의 슬픔에 공감하며 결국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줍니다. 원수지간이었던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은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해의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리아드는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으로 마무리됩니다. 트로이는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트로이의 함락은 일리아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4장, 트로이의 함락과 목마 작전. 그럼 트로이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건 일리아드 이후 다른 전승과 후대 작품들, 특히 오디세이에서 해고 형식으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킬레우스는 결국 파리스가 쏜 화살에 발목을 맞아 죽습니다. 그 유명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죽자 그의 갑옷을 누가 물려받을지를 두고 오디세우스와 대아이아스가 경쟁을 벌이는데, 결국 오디세우스가 승리하고 이에 자존심이 무너진 아이아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건 힘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이제 트로이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오디세우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스군은 힘으로는 트로이를 뚫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디세우스가 계략을 하나 제안합니다.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정예병사들을 숨기고 그리스군은 배를 타고 물러나는 척 위장하는 거죠. 트로이 사제 라오코는 이 목마가 함정이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트로이 사람들은 이걸 승리의 전쟁 기념품으로 착각하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밤이 되자 목마 안에 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밖에서 숨어있던 그리스군이 들이닥쳐서 트로이는 하룻밤에 함락됩니다. 10년 전쟁이 결국 계략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영어에는 그리스인의 선물을 조심하라는 표현이 남아있고, 트로이 목마라는 말은 위장한 함정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가리키는 용어로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5장, 오디세이 귀향의 대서사시. 이제 진짜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트로이가 함락된 후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 하지만 이 여정이 10년이나 걸립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항해 중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즉 키클롭스의 동굴에 갇힙니다. 오디세우스는 기지를 발휘해서 폴리페모스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탈출에 성공하는데, 문제는 이 폴리페모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포세이돈은 아들이 눈이 먼 것에 분노해서 오디세우스가 절대 순탄하게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립니다. 이게 바로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그렇게 험난했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후로도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녀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리고, 오디세우스는 그녀와 담판을 지어 부하들을 되돌려받습니다.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오디세우스는 심지어 저승, 즉 하데스의 세계까지 내려가서 죽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 앞으로의 여정과 자신의 운명을 미리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어머니의 영혼, 그리고 트로이에서 함께 싸웠던 아킬레우스의 영혼도 마주치는데, 아킬레우스는 저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죽어서 명예롭게 기억되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토록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사가 죽은 뒤에 남긴 이 말은 일리아드의 영웅주의와 대비되는 오디세이만의 인간적인 색채를 보여줍니다. 사이렌이라는 매혹적인 노래로 선원들을 죽음으로 유인하는 요정들을 지나갈 때는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어서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습니다. 스킬라와 카립디스라는 괴물과 소용돌이 사이의 좁은 해협도 통과해야 했고, ним프 칼립소의 섬에 붙잡혀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영원한 젊음과 신의 지위를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늙고 평범한 인간 안에 페넬로페가 있는 고향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이 사실 오디세이 전체의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영원한 안락함보다 진짜 자신의 삶과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점에서요.
그동안 이타카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생각한 수많은 구원자들이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몰려들어 재혼을 강요하고 궁전의 재산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페넬로페는 지혜롭게 시간을 끕니다.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야 한다며 낮에는 옷감을 짜고 밤에는 몰래 풀어버리는 방식으로 몇 년을 버텨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도 이제 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도움으로 이타카에 도착하지만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신 아테나가 그를 늙은 거지로 변신시켜서 상황을 몰래 파악하게 만들어요.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궁전에서 구원자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아들 텔레마코스와 몰래 만나서 복수 계획을 짭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개의 유명한 알아보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디세우스가 늙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발을 씻기게 하다가 다리에 남은 오래된 흉터 때문에 정체를 들킬 뻔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20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던 늙은 사냥개 아르고스가 거지 행색의 오디세우스를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짧지만 서양 문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면 중 하나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상징합니다. 페넬로페는 마침내 구원자들에게 경쟁을 제안합니다. 오디세우스의 거대한 활을 당겨서 12개의 도끼 구멍을 한 화살로 통과시키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자들은 아무도 그 활을 당기지 못하는데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나서서 손쉽게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쏩니다. 그 순간부터 오디세우스는 정체를 드러내고 텔레마코스와 소수의 충직한 하인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근 뒤 오만했던 구원자들을 모조리 처단합니다. 수십 명의 구원자들이 도망갈 곳도 없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장면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남편의 복수가 이렇게 잔혹하게 완성되는 걸 두고 오늘날 독자들 사이에서도 정당한 음징인지 과도한 폭력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페넬로페는 그런데도 남편을 곧바로 믿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남자가 정말 오디세우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하녀에게 일부러 부부의 침실 침대를 방 밖으로 옮기라고 지시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그 침대는 원래 옮길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화를 낼 텐데 오디세우스가 정확히 그 사실을 짚어내며 화를 내자 페넬로페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인정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면서도 끝까지 신중함을 잃지 않은 이 마지막 시험이 페넬로페라는 인물이 왜 단순한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라 오디세우스만큼이나 지혜로운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와도 완전히 제외하며 20년에 걸친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6장 논란의 영화를 보기 전에 기억할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논란의 오디세이를 볼 때 꼭 기억할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노스토스, 귀향입니다. 오디세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겪는 모든 시련은 결국 이 하나의 목표로 수렴됩니다. 둘째, 크레오스, 명예와 영광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는지, 헥토르가 왜 도망치지 않고 싸웠는지, 이 모든 행동의 근본 동기는 죽어서도 남을 이름, 즉 명예입니다. 고대 그리스 영웅들에게는 오래 사는 것보다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셋째, 제니아,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오디세이 전체에서 오디세우스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손님으로서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매번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하리스가 메넬라우스의 손님으로 있으면서 그의 아내를 데려간 것부터가 이 규범을 정면으로 어긴 사건이었고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궁전에서 주인도 없는 사이 재산을 축내며 행세한 건 역시 같은 규범을 짓밟은 행동입니다. 반대로 오디세우스를 진심으로 환대해준 파이아키아인들은 그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들의 분노가 내려올 정도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규범이었고 사실상 오디세이 곳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두 작품의 결정적인 장르 차이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리아드는 전쟁 서사시입니다. 배경도 전장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시간도 며칠에서 몇 주 정도로 압축되어 있으며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겁고 비극적입니다. 반면 오디세이는 모험담입니다. 무대가 지중해 전역으로 확장되고 시간도 10년에 걸쳐 흐르며 괴물과 마법, 유머와 반전이 훨씬 자유롭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감독이 일리아드가 아니라 오디세이를 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전쟁의 비극보다는 한 인간이 온갖 시련을 뚫고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정,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적이고 서스펜스 가득한 이야기를 그리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알고 영화관에 가시면 등장인물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훨씬 더 깊게 이해될 겁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 헥토르의 책임감, 오디세우스의 지혜와 인내, 페넬로페의 충성심, 이 모든 게 결국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죽는가에 대한 3000년 전의 대답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서사시 어디에도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 라는 결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예를 위해 분노를 참지 못한 아킬레우스도 책임감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헥토르도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눈물까지 흘리는 오디세우스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인간다움을 보여줄 뿐입니다. 바로 그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이야기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다시 읽히고 다시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